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25일 9월의 마지막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월화수만 지나면 긴 연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연휴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긴 연휴를 사실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한창 해외여행 다니고 막 그런 시기에는 어디 오늘 이번에는 좀 길게 어디 여행을 가볼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설렜는데 이 코로나 지나고 나서 제가 그런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긴 연휴 동안 나는 뭘 하면 보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쭉 하고 주말을 보냈고요. 저는 이번 연휴에도 이제 열심히 일을 할 생각입니다. 아시죠? 돈독은 여돈 일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뭐 어디 멀리 못 간다 혹은 뭐 가족들끼리 뭐 추석 연휴 또 소담하게 보낼 예정입니다 하시는 분들 우울해하지 마세요. 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 저를 또 위안 삼아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 뭐야 하시는 분들 참 오랜만에 오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편하면서 요 시그널 방향을 좀 바꿨고요. 한국이 연이어도 미장은 계속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쉴 수가 없습니다. 봐야죠. 미장 어떻게 변화되는지 봐야죠. 자, 그리고 지난주 동안에 시장이 참 어려웠던 하락이 계속 진행됐었던 한 주였는데 이번 주는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 시장은 과연 어떨지 지난주에 있었던 금요일 마감 상황 잠시 후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저희 박동무 회계사와 함께 기업 이야기 나눠볼 텐데 중국 정부나 이제 공공기관 국영기관 할 것 없이 애플의 아이폰뿐만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중국 기업 외의 브랜드에 대한 배척을 계속해서 이제 기업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탈중국이라는 그 세계적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중국의 엑스포저가 큰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미국 상장된 기업들 중에 무엇이 있을지 자세한 기업 이야기로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흥민 폼 좋은데 무슨 말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밤사이에 경기가 있었나요? 저는 이제 어제 밤에 무언가 경기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자려고 막 있는데 막 골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밖에서 엄마 아빠가 축구 경기가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못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소식 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뉴욕 증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오늘 매가 득실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연준 위원들의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고 나서의 이전에도 비슷한 발언을 하긴 했지만 워낙에 우리가 FOMC 때 매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관련 당국자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도한 긴축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감이 시장을 또다시 좀 더 하락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3대 지수는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된 약세 국면을 맞이했는데요. 장중에는 그래도 초록불을 많이 켜긴 했지만 막판에는 다시금 좀 힘이 쭉 빠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 상승폭도 훨씬 컸는데 장 막판에 좀 소폭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다우지수는 0.31%, 물론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는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훨씬 더 길었지만 막판에 좀 하락폭이 커지면서 0.31% 조정을 받았습니다. S&P 500 지수도 역시나 0.23%대 하락을 했고요. 4,320선에서 마감을 하는 분위기, 그리고 그동안 좀 살짝 주춤했었던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다시금 소폭 상승을 했고, 자, 이 가운데 시장은 계속해서 이 매파의 발언들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하락폭을 좀 계산이 된 내용을 보니까 다우는 1.9% 거의 2% 가까이 내렸고요. S&P 500이 거의 3% 가까이,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3.6% 하락을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연준 당국자들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은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를 했는데, 일단은 그 보스턴 연은 총재 수잔 콜린스 총재가 한 연설을 통해서 금리가 이전 전망에서 제시했던 것보다 좀 더 높게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또 추가 긴축은 확실하게 논의해서 배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FOMC 끝나고 나서 시장의 다양한 분석 가운데 저는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게, 파월 의장의 발언 안에서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그널이 있었다라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것을 확 뒤엎는, 찬물을 끼얹는 추가 긴축은 확실해서 논의해서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논의를 한다라는 것은 추가 금리 인상을 해야 할까? 아니야, 하지 않아도 될 거야. 요런 정도인데 어쨌든 계속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연준이다 보니까 요런 발언은 시장에서 좀 부담을 안게 하는 내용이 됐고요. 그리고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콜로라도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그리고 적시에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고 한동안 제약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예상한다. 교과서적인 발언이죠. 교과서적인 발언인데 어쨌든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라는 그 발언에 긴축에 그리고 고금리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생겼고,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분 더 있어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애리조나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지 아니면 단순히 현재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지 보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모을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 금리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다. 아직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지는 못했다. 승리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요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겠고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건 지켜보겠다라는 거죠. 고금리 상황에서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지 않고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는지를 지켜본다라는 거니까 고금리의 장기화라는 부담감을 갖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준 당국자들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지지, 그리고 긴축 사이클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지수는 좀 밀려났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은 약간 하락하긴 했지만 장중에 또 고점을 경신한 점도 지수에 좀 부담을 줬습니다.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장중 4.51까지 올라가면서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은 고점을 경신을 했고요. 2년물 같은 경우에도 2006년 이후 최고치인 5.2%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잠깐 언급했었던 10월 초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커진 것도 금요일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 재차 연출이 됐고요. 경제 지표는 좀 혼조를 보였습니다. S&P 글로벌이 집계한 미국의 9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 구매관리자 지수가 50.2로 집계가 됐고요. 서비스업 PMI가 이렇게 50을 상회하면서 업황의 확장, 서비스업의 확장을 시사했지만 이는 8개월 만에 사실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50을 상회하긴 했지만 좀 부진하다로 해석이 됐고,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48.9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두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또 50을 밑돌고 있다. 제조업 PMI가 50을 밑돌고 있다라는 부분은 제조업의 경기에 부진을 시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종목별로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지수가 엄청 크게 하락은 하지는 않았고요. 종목별로 보면은 일부 종목들의 반등이 좀 나타난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 4.23% 하락을 하면서 244달러 선까지 밀렸고요. 반면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메타 등의 종목들은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45% 반등을 했고, 메타의 주가도 1%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부 반도체 종목들도 인텔, 퀄컴 등을 제외하고는 초록불을 좀 많이 켰죠. 그동안 좀 많이 부진했는데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관련해서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영국의 경쟁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와 관련해서 독점 우려가 해소됐다라고 하면서 인수 승인을 시사했지만 우리 마소는
반등하지 못했고요. 반면에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1.7% 정도 올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좀 돋보이는 상승 보였는데요. 금요일장에서도 0.99%, 1% 가까이 올랐고요. 국제유가의 소폭 반등 가운데 에너지주 일부 종목들은 좀 하락하긴 했지만 엑스모빌, 쉐브론 등의 종목들 모두 올랐습니다. 요거 구조가 조금 바뀌었네요. 요거 오일 가스 요 부분이 좀 아래 있었는데 약간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맵이 여러분들도 포착하셨죠? 자, 그리고 종목 가운데서는 자동차주들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 노조 파업 여파에 그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무난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숀페인 전미 자동차 노조 위원장이 조합원 연설을 통해서 금요일 정오부터 파업에 참가 사업장을 GM과 스텔란티스의 38개 부품 공급 센터로 확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협상 진전을 이유로 이번 파업 확대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스텔란티스는 0.1% 정도의 지지를 좀 보여줬고 GM의 주가는 지금 보니까 소폭 하락한 0.4% 하락. 반면 파업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 포드 같은 경우에는 1.89%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융주들도 사실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웰스파고,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을 비롯한 종목들 모두 하락을 한 가운데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는 시티에서 찰스 슈왑의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수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주가는 1%대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종목 가운데서 중국 관련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았는데 중국의 전자상거래 종목들 징돈닷컴, 알리바바 이런 종목들이 4에서 5%대 주가가 올랐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국내 그 중국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 규정을 완화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이 주가 상승의 배경이 되는 모습이었고 바이오주 가운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 치료받지 않은 방광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시장에 전달되면서 주가 3% 이상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은 필수 소비재 쪽도 약간 혼조를 보였어요. 타겟은 4%대 하락을 했지만 코스트코, 월마트는 견조한 모습들이 보였고요. 일부 종목들 가운데서는 좀 유독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좀 보였는데 시장에서 악재가 터졌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밀리는 가운데서 좀 버텨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실적이 탄탄하지 못한 종목들이 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동안 반등을 보였었던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장에서는 1.79% 하락을 이어갔고요. 넷플릭스도 1%대 밀렸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주가도 3.5% 정도 밀리면서 컨텐츠 관련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자, 시장이 과연 이번 주는 어떠한 방향성을 보이게 될까요? 저는 사실 지난주에 많이 하락했으니까 이제 반등할 법도 하지. 저가 매수세 장중에 유입됐으니까 금요일장 월요일에도 좀 뭔가 다르겠지 싶은데 계속 연준 위원들이 시장을 좀 누르는 듯해서 과연 이번 주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 이제 중국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이 많은지 혹은 어떤 기업들은 영향을 덜 미치기 때문에 우려가 적은지를 좀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박동금 회계사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이제 45분을 막 향해 가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 이제 공개됐던 라이프 인 넘버스 이번에는 미술품 경매 얘기와 또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요리를 하셨던 분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 3프로TV에서 새로 이제 런칭한 컨텐츠 중에 굉장히 또 하이 퀄리티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내용도 세상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이것을 숫자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 함께 좀 확인해 보시면 참 흥미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요것도 이제 저희 숫자로 확인해 봐야겠죠. 회계사님과 함께합니다. 박동은 회계사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숫자로 무언가를 보면은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설명이 된다라는 게 아마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일단 감에 의존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논리를 가지고서 특히 이제 미국 기업들은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뭐 테마나 재료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실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체크는 이제 항상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 아마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해야 되는 또 이제 그런 또 그 상황이다 보니까는 예,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네. 중국 관련해서 네. 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과 그렇지 않고 좀 적은 기업들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네. 사실 2주 전에 이제 중국 당국에서 뭐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은 그런 거 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지만 중국 이외의 브랜드 그러니까 뭐 애플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의 그 휴대전화나 뭐 태블릿 PC 이런 거 사용하는 거를 금한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숫자상으로 봤을 때 다음 분기에 실적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하는데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이폰 15 판매 대박 났어요. 그 평이 좀 갈리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또, 예, 대박 났다라는. 처음에는 막 그 사전 네. 주문에서 다 완판이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또 반대 얘기도 있나요? 그 뭐 평이 너무 갈리는 것 같아가지고 실적이 아마 나와봐야지 이게 뭐 뭐가 도대체 진짜인지? 뭐가 진짜인지를 모를 것 같은데 근데 그 애플은 투자 오래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항상 이제 9월달에 신제품이 나오죠. 네네. 예, 9월달에 새 모델 나오고 그 다음에 회계 기간도 9월달에 끝나죠. 그래서 그 신제품에 대한 실적은 한 12월까지 가봐야지 일단 1분기 집계가 되니까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12월이 4분기지만은 이제 애플은 1분기니까는 이제 그때 돼야지만 이제 진짜 신모델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숫자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뭐 애플 얘기도 그동안 많이 했지만은 과거부터 쭉 추세를 보면은 결국은 이제 아무래도 그 통신 규격이 바뀌던 해죠. 그 3G에서 4G 넘어갈 때, 그 다음에 이제 4G에서 5G 넘어갈 때, 그때는 이제 굉장한 성장을 보이는데 어느 정도 이제 통신 규격 바뀌고 나서부터 신제품 나올 때는 또 임팩트 있는 실적 성장은 항상 없었기 때문에 그 아마 기대를 또 생각보다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한 평타 이상 내지 뭐 평타 정도는 나올 거다. 너무 이렇게 실적이 확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는 조금 힘들지 않냐. 근데 어쨌든 뭐 정확한 거는 12월 달에 1분기 실적 나와 봐야지만 아마 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좀 성적표를 한번 볼까요? 9월 달에 항상 그 신제품을 발표했었던 애플 지금 숫자로 정리를 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네.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네, 한 5년치 정도 실적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예, 자료 보시면은 그 2021년도 9월까지 그때 이제 그 5G 폰이 이제 2020년 하반기에 나오면서 이때 이제 매출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앞자리가 바뀔 정도니까는 사실은 2018년, 19년, 20년 숫자 보면은 거의 정체였거든요. i8, 8이나 뭐 8부터 줄었다가 늘었다가 10일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뭐 임팩트 있게 막 숫자가 나오지 않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2021년 9월 결산, 그러니까 아이폰 12 그 5G 폰 나오면서부터 그 다음 연도인 작년 9월까지죠. 숫자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이제 계속 보이는 게 이게 애플도 그렇지만은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 좀 정체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그 통신 규격 바뀌면서 성장하는 그리고 또 이제 2023년 넘어오면서 삼성과 애플 다 지금 실적이 또 지금 정체를 겪고 있는. 그래서 밑에 화면 보시면은 밑에 그림 보시면은 3분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애플의 3분기는 6월까지니까는 9월이 회계결산 마지막이니까는 3분기까지 지금 실적 누계 집계된 거 보면은 역성장했죠. 전년도 3분기 대비 해가지고 매출이 한 3% 감소하는 모습. 그 다음에 그 애플에서 아이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대 정도니까는 그 아이폰이 결국은 이제 매출 감소를 또 애플 전체의 매출 감소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아이폰 매출이 한 4% 감소를 했으니까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뭐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신제품이 나와서 정말 그 찬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실망스러운 또 분위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항상 그래 왔듯이 이게 통신 규격 바뀔 때 아니면은 임팩트 있는 성장은 항상 없어 왔었던 게
좀 사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네. 게 2021년에서 2022년에 어쨌든 통신구역 바뀌면서 매출이 저렇게 올라간 거는 네. 기기 단가가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단가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다 궁금하니까 새로 사서요? 통신 스피드 자체, 속도 자체가 빨라지니까는 5G로 오. 넘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LTE 때 만족이 안 됐던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는 예, 5G 폰에 대한 수요는 그때 어쨌든 뭐 폭발적이었고 그 다음에 그 기기사도 그렇고 통신사들도 그렇고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프로모션도 했었고 그리고 또 실제로 바꾸고 나니까는 많이 빠르잖아요 또. 근데 사실 저는 네. 회계사님 아직 이게 5G 폰을 쓰는데도 네. 5G가 잘 안 터져서 그쵸. 사실 LTE 네. 맞춰놓고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인지조화가 잘 안 돼요. 그게 실제로. 그 통신 쪽에서 인빌딩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는 그 5G가 이게 커버리지가 워낙 좁다 보니까는 그 좀 여기저기 중계기를 많이 달아놔야 되는데 그 투자가 아직까지는 뭐 그래가지고 예. 이게 5G로 바뀌어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기기를 바꾸는 수요가 많았지만 저는 이게 그렇다고? 잘 그쵸. 모르겠는데 예. 싶었는데 실제로 그냥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그렇게 해서 많이 교체를 했군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러면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5G의 이제 힘을 이제 느낄 때가 있는데 약간 좀 그 중계기가 설치가 안 돼 있을 것 같은 그런 데 가면은 이게 5G인지 LTE인지 사실 뭐 예, 그러게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 사실 좀 또 투자가 좀 더 필요하긴 하죠. 맞아요. 통신 장비에 대한 투자는. 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증감이 나타났다. 근데 이거를 쭉 보면은 이번에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기대할 만한 수준의 숫자가 올라가는 게 보일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2년 이후에도 약간은 지금 2023년이 좀 매출단이 슬로우해지고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앞서 우리가 잠깐 너무 설레발친 것을 좀 진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동안 어쨌든 뭐 히스토리를 보면은 기대할 만한 수준까지는 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아마 애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애플이 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던 게 실적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은 자사주 취득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늘리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품절주라고 하죠. 그렇죠. 예, 자기 주식 취득이 뭐 100조가 넘는 단위니까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도 아이폰은 뭐 평타 이상 나올 거고 그 이거 말고 보여줄 게 뭐가 있냐. 그래서 항상 이제 기대했던 게 서비스 쪽이었죠. 서비스 매출 쪽이나 뭐 웨어러블 쪽이나 그 다음에 주가 부양한다고 매년 100조가 넘는 돈을 자사주 취득에 다 쏟아붓기 때문에 아마 뭐 투자 관점에서는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 네. 신모델에 대한 그 효과로 뭐 주가 급등을 기대한다라는 거는 과거 실적을 봐서 아시겠지만은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 모델인 아이폰 14 아까 그 3분기까지 실적 보여드렸는데 그 화면 잠깐 한번 보시면은 아이폰 14 출시되고 나서 그 6월까지 그러니까 9달 동안 실적 집계한 거 보면은 성장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역성장을 한 상황이고 판매 가격을 올린 상황에서도 역성장을 했으니까는 판매량이 사실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거는 이건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는 그 2021년도에 아이폰 10이 나오면서부터 어느 정도 그 수요는 다 이미 충족이 됐다. 물론 13까지 매출 성장을 했으니까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요에 대한 충족은 다 된 거고 이제 좀 정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폰 기기, 그러니까 애플의 실적 관련해서 항상 그동안의 매출 비중에서 아이폰이 여전히 가장 좀 크긴 하지만 뭐 점점점 서비스 쪽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은 이제 기기 판매로 보기보다는 서비스 매출이 얼마나 더 느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들 또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이폰 매출이 좀 저조하다 싶으면은 애플 걱정을 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몇 년이 좀 지나고 나서는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서비스 매출 성장이 물론 좋기는 한데 그래도 아이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으니까 여전히. 예, 이거를 무시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태블릿까지 합치면은 더 늘어나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여기 또 더 우려가 이번에 중국에서 네. 애플뿐만 아니라 해외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실제로 애플의
비중이 한 20%가 되죠. 중국 내에서. 네, 그 정도 됩니다. 저 요 데이터를 지금 준비하셨는데 네. 요걸 보면서 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지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은 그 연차 보고서 10K에서 이제 그 지역별 매출에 대한 정보가 그러니까 네. 모든 기업들은 그 지역별 매출에 대한 정보를 이제 항상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준비된 자료 한번 보시면은 그 지역에 대한 그 설정은 뭐 회사가 이제 알아서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뭐 딱 어떻게 나눠야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메리카스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북미 쪽을 다 그냥 합쳐가지고 집계를 했고 그 다음이 유럽, 그 다음에 중국도 좀 합쳤어요. 그레이터 차이나로 해가지고 중화권을 다 합쳤는데 근데 숫자가 적어요. 적지만은 전체 매출액에서 한 20% 정도 가까이 되는. 예. 저게 어떤 숫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20%가 아닌 9%가 나오는 거는 뭐예요? 이건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성장률. 맨 오른쪽은 이제 연평균 성장률. 네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그 애플 매출은 연평균 한 9% 정도씩 비중은 밑에 있군요. 했고, 죄송합니다. 비중은 밑에 있습니다. 네. 그레이터 차이나, 그러니까 중화권. 사실 뭐 홍콩하고 뭐 다 합쳤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뭐 중국이 워낙에 압도적으로 비중이 크니까는 네. 그래서 그 중화권 매출이 전체 애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9% 정도 되죠. 그래서 비중이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는 그렇죠. 정부 일단은 뭐 정부랑 뭐 공공기관 뭐 국영기업에서 일단 금지니까는 그 아마 가족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거고 그래요? 그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왜요? 좀 아빠가 못 분위- 쓰는데 딸까지 못 쓰게 하면은 딸은 왜 나는 학생인데 왜 나 못 쓰게 해? 분위기 자체가 또 이게 구경 예, 그래요? 아무래도 좀 뭐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 재직하는 뭐 공무원이라던가 아니면은 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금지시켰으면은 물론 국공립 뭐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범위를 확대할지는 사실은 모르죠. 그 분위기라는 게 또 무시 못하는 거니까는 그리고 또 소비라는 게 이게 항상 심리잖아요. 또 심리적인 부분에서 그 분위기가 저렇게 가버리면은 그 가족들도 아마 좀 약간 그러지 않을까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또 이번 기회에 또 충성심도 보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어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요새 중국 그 젊은 세대들이 워낙에 지난번에도 이제 막 백지 시위 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중국 정부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개인의 뭔가 이 자유를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국 매출액의 10% 저기 전체 매출액 중국이 19%인데 사실은 뭐 정부나 공공기관 국영기업 사실 해봤자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민간 수요가 훨씬 크기 때문에 네. 그 이따가 뒤에 또 나오지만은 그 보면은 결국은 이제 뭐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아 보이지만은 이게 자본주의의 맛을 아는 이상 수요가 그렇게 소비가 그렇게 급격하게 꺾일 것 같지는 네. 않은데 그래도 일단은 뭐 정부나 뭐 공공기관 쪽은 금지를 시켰으니까는 거기 속해 있는 아마 그 가족들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또 의견이 쏘구님이 아유 자식들 말 안 들어요. 자식 없으세요? 이러면서 우리 쏘구님의 자제분들이 말을 진짜 안 들으시나 봐요. 그렇죠. 말 안 듣죠. 저도 뭐 우리 애들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아무리 쓰지 말라고 해도 이제 그 아이들이 쓰고 싶으면 쓸 것이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뭐 이렇게 논의할 내용은 아닌 것 맞아요. 같고 예. 숫자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단분기 실적을 보면은 아 진짜 중국 관련해서 이게 좀 영향이 있었구나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 뭐 잘 팔린다라고는 하는데 그 내용도 좀 너무 반반이라고 하는데 다 반대의 좀 부정적인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시간 어쨌든 간에 9월이니까는 그 1분기 실적이 이제 12월 달에 나오니까는 한 3, 4개월 뒤에 한번 다시 또 이제 이 자리에서 한번 그 숫자 한번 좀 리뷰 한번 해보는 게 네.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애매한 상황이죠. 자, 애플 말고도 중국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있죠. 우리나라에서 또 사랑하는 두 기업인데 네. 테슬라와 엔비디아도 네. 중국 매출 비중이 꽤 상당하죠. 높아요. 예. 특히 테슬라가 미국 기업들 중에서 중국에서의 매출 성장률이 가장
큰 회사죠. 그래서 이제 요즘 뭐 탈중국 얘기를 또 많이 하니까는 네. 근데 이게 참 어쨌든 소비는 심리적인 측면이 크다 보니까는 과연 이제 뭐 이런 기업들도 뭐 영향을 받을 거냐 이제 그것도 역시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이번 기회에 좀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 그 다음에 거의 없는 회사들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자료 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테슬라와 그 엔비디아부터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된 자료 한번 같이 보시면은 테슬라하고 이제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비중이 한 22%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면은 연평균 성장률인데 이 테슬라의 중국 매출 금액을 한번 보시면은 전체 매출액에서 한 22% 차지하는데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79%. 엄청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 전체 매출 성장률이 40%인데 중국향만 79%니까는 이것만 사실 딱 보더라도 이 아무리 뭐 미국 중국 사이 안 좋아 보인다라고 해도 소비는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 머스크가 중국한테 되게 친중국적으로 잘하잖아요. 가서 막 춤도 추고. 상하이 기가팩토리도 뭐 예, 그쵸. 그렇게도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죠. 네네. 결국은. 예. 그리고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반도체는 뭐 진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중국이 뭐 아무리 뭐 사용 금지 못 한다라고 해서 이게 안 되는 또 섹터도 있을 거니까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반도체랑 그다음에 뭐 금융 뭐 제약 바이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아픈데 뭐 약 안 쓸 수는 없는 거니까는 그쵸. 그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그 반드시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역시 엔비디아도 한번 자료 한번 보시면은 전체 매출액에서 그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1% 정도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연평균 엔비디아 전체 매출액이 한 23% 성장을 하는데 거의 뭐 중국도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을 쭉 해왔었던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뭐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했을 때 뭐 그 소비 관련해가지고 뭐 금지시킬 만한 사실 그런 아마 섹터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뭐 탈중국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게 중국 비중이 높은 회사들 제가 시가총액 한 20위권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네. 가장 높은 데가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테슬라하고 애플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와 애플, 엔비디아 이 세 기업이 가장 큰데 반대로 그러면 미국 기업 중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좀 낮은 대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유통 쪽이 아마 좀 크다. 미국 내수를 담당하는 그쵸. 기업들. 예, 그거 무시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정유사. 정유사? 왜냐하면 중국에는 유명한 정유사가 두 개가 있죠. CNPC라는 이제 국영 석유 회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노펙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래서 뭐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이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지만은 사실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 중국은 CNPC하고 시노펙이 이제 중국을 거의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작은데 그래서 시가총액 20위권 내에서 중국 매출 비중 작은 기업 자료 또 한번 준비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류를 이런 식으로 해요. 노스 아메리카하고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그래서 아마 IT 쪽은 이게 국경이 사실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집계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냥 아마존 웹 서비스만 따로 저렇게 빼놨고 결국은 이제 아마존 전체 매출액에서 61%가 북미 쪽이고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미국만 아마 발라내면은 이 내수가 거의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70% 넘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수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좀 약간 뭐 양날의 검일 수는 있죠. 성장성을 놓고 보면은 내수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는 조금 이렇게 성장에 뭐 한계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존도 제가 예전에 한번 찝어드렸지만은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업이익이 중요하죠. 그 여전히 유통 쪽은 뭐 똔똔 아니면 적자고 거의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통해서 이익을 다 창출하기 때문에 영업이익 성장이 가장 높은 데가 또 아마존 웹 서비스니까는 뭐 크게 사실 기대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라이릴리 요것도 이제 한번 봤었던 회사죠. 그 제약바이오 기업들에서 존슨앤존슨이 섹터 부동의 1위였는데 이제 일라이릴리가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1등으로 올라갔다. 그 이유가 비만 인구가 너무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당뇨병 치료제에 특화되어 있는 일라이릴리가 이제 급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1911은 중국에 대한 매출도 따로 이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아무래도 뭐 비만 인구 제일 많은 데가 또 미국 쪽일 거니까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저도 좀 뉴스 찾아보니까는 그 뉴스 타이틀 보면은 뭐 중국 비만 환자 수가 의료 역량을 넘어섰다 막 이런 그래요? 예,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비만 인구가 가장 빠르게 또 늘어나는 쪽이 중국이라고 해요. 아무 사실 뭐 음식도 기름지고 한데 또 이제 유튜브 통해서 뭐 먹방이라던가 또 예, 워낙에 또 이 중국 분들 유튜브 못 보시잖아요. 유튜브 말고 그 또 다른 거 있잖아요. 틱톡 뭐 이런 걸로? 그런 거 보면은 거기도 만만치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는 이제 1911이 보면은 중국 매출을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중국 매출이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5% 정도. 그래서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엑소모빌하고 월마트 보면은 여기는 아예 중국 매출 집계를 따로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US하고 유럽, 그 다음에 뭐 카나다,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주요 국가들에 대한 매출 집계를 하는데 중국은 아예 집계가 안 될 정도, 어더스에 들어갈 정도니까는 미미한데 사실은 뭐 쉐브론도 마찬가지긴 하고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국 국영 석유 회사라던가 뭐 시노펙 이런 데에서 다 이제 중국 그 정유는 다 담당하고 있으니까는 매출 나올 부분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월마트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뭐 내수주 성격이기는 한데 월마트 연차 보고서 찾아보면은 전 세계 매장이 한 1,600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한 5,300개입니다. 전체에서 한 50% 정도 되고 중국 매장이 한 360개 정도. 그래서 전체 그 월마트 매장에서 한 3%가 조금 넘을 정도니까는 사실 비중이 굉장히 작죠. 그러다 보니까는 월마트도 매출 집계할 때 그냥 US하고 인터내셔널로만 집계를 하는데 미국 매출이 한 77%니까는 역시 뭐 매출 비중은 별로 크지 않다. 정리해 보면은 유통 쪽 같은 경우랑 그 다음에 정유사,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은 뭐 비중은 크지 않지만은 아마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뭐 1911 주가가 그 꺾임없이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거 보면은 역시 이게 비만 인구 증가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는 없구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대표적으로 3가지 그리고 낮은 기업들 4가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무언가를 확인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그 다음 분기 발표가 되는 그 구간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뭐 특히 대표적으로 애플 걱정은 하는 건 아닌데 이번에는 과연 정말 우려할 만한 수준의 그 변화가 나타나게 될지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박동호 회계사와 함께 심층 인터뷰 나눠봤고요.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